서울의 하늘은 언제나처럼 희뿌연 먼지 베일 뒤에 본연의 푸른빛을 숨기고 있었다. 강하나는 익숙하게 검은색 후드티 모자를 깊게 눌렀었다. 지하철 환풍구에서 올라오는 매캐한 바람에도 자신을 향해 힐끗거리는 무수한 시선에도 이제는 무뎌질 법했지만 심장은 여전히 불편한 박동을 숨기지 못했다. 24. 한국인 아버지와 아프리카계 미국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그녀에게 서울은 애증의 도시였다. 사랑하는 가족과 친구들이 있는 곳이지만 동시에 보이지 않는 유리벽에 갇힌 듯한 소외감을 안겨주는 곳. 하나가 아르바이트하는 홍대 앞 작은 카페 오후의 햇살은 이름과 달리 늘 그늘져 있었다. 창가 자리는 언제나 만석이었고 하나는 주로 카운터 안쪽이나 주방에서 시간을 보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이곳에서는 그녀의 피부색이나 곱슬머리에 대해 대놓고 언급하는 사람이 없다는 점이었다. 물론 주문할 때 굳이 눈을 마주치지 않으려 하거나 그녀가 내민 잔돈을 마지못해 받아드는 손길에서 서늘한 경계심이 느껴질 때도 있었지만 아메리카노 한 잔, 얼음 적게. 오늘도 어김없이 그가 나타났다. 최시후, 근처 대기업에 다닌다는 그는 카페의 단골이었고 하나의 가장 큰 골칫거리였다. 멀끔한 수트 차림에 흐트러짐 없는 머리 모양, 하얗다 못해 창백해 보이는 피부. 그는 언제나 하나의 존재를 의식적으로 무시하거나 혹은 벌레 보듯 쳐다봤다. 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하나는 최대한 감정을 숨긴 채 대답했다. 시우는 지갑에서 카드를 꺼내 신경질적으로 카운터 위에 던졌다. 카드는 보기 좋게 하나의 손목을 스치고 바닥으로 떨어졌다. 명백한 모욕이었다. 하나는 입술을 깨물며 떨어진 카드를 주었다. 손끝이 파르르 떨렸다. 늘 있는 일이었지만 오늘은 유독 참기가 힘들었다. 아, 죄송. 손이 미끄러졌네. 시후는 조금도 미안하지 않은 얼굴로 내까렸다. 그의 입가에는 비릿한 조소가 걸려 있었다. 하나의 스케치북에는 그런 시후의 얼굴이 수십 번 그려져 있었다. 날카로운 눈매, 비틀어진 입꼬리, 경멸이 가득 담긴 표정. 그림 속에서나마 그녀는 시후에게 소리치고 따귀를 날릴 수 있었다. 현실의 그녀는 늘 죄송합니다라는 말을 달고 사는 소심한 이방인이었지만 그녀의 아버지는 늘 말씀하셨다. 하나야, 세상은 네가 생각하는 것보다 다양한 색깔을 가지고 있단다. 내 안의 아름다운 색을 잃지 말거라. 하지만 그 말이 무색하게 서울은 하나에게 주로 회색빛으로 다가왔다. 그녀가 그린 그림들은 대부분 흑백이었다. 어쩌면 그녀가 보는 세상의 색깔이었을지도 모른다. 유일하게 색을 사용하는 그림은 엄마의 고향, 뉴올리언스의 풍경을 상상하며 그린 것들 뿐이었다. 재지의 선율이 흐르고 따뜻한 햇살 아래 형형색색의 건물들이 늘어선 거리, 사람들의 유쾌한 웃음소리가 넘실대는 곳. 그곳은 그녀에게 꿈과 같은 이상향이었다. 그날따라 유난히 빗줄기가 거셌다. 시우는 평소보다 더 심하게 하나를 몰아세웠다. 주문한 커피가 조금 늦게 나왔다는 이유로 너 같은 애들은 시간관념이라는 게 없나? 이러니 서비스직이나 전전하지. 아, 내 나라에선 이게 평균인가? 라는 말을 사람들 앞에서 보란듯이 내뱉었다. 내 나라라는 말이 칼날처럼 하나의 가슴에 박혔다. 나의 나라는 어디일까? 아버지는 한국인이고 어머니는 미국인이다. 나는 한국에서 태어나고 자랐다. 하지만 사람들은 나를 이곳의 일원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것 같았다. 하나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카페 안의 모든 시선이 그녀에게 꽂혔다. 어떤 이는 안타까운 듯, 어떤 이는 흥미롭다는 듯, 또 어떤 이는 불편한 듯. 그 순간 하나는 세상에 혼자 버려진 기분이었다. 결국 참지 못하고 카페를 뛰쳐나왔다. 빗물인지 눈물인지 모를 것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정처 없이 걷던 하나의 발길이 낡고 허름한 골목길로 접어들었다. 마치 다른 세상으로 통하는 입구처럼 골목 끝에는 시간의 거울이라는 낡은 간판을 단 작은 가게가 자리하고 있었다. 홀린 듯 가게 안으로 들어선 하나는 먼지 쌓인 고가구들과 기묘한 물건들 사이에서 유독 눈길을 끄는 전신 거울 하나를 발견했다. 거울 표면은 기이한 빛을 머금고 일렁이는 듯했다. 가게 주인으로 보이는 백발의 노인이 다가와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아가씨, 이 거울은 자신을 비추는 동시에 타인을 비추기도 하지. 가끔은 서로를 바꿔놓기도 하고. 노인의 눈빛은 모든 것을 꿰뚫어 보는 듯 깊고 오묘했다. 하나는 그 눈빛에 압도되어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같은 시각 최시우는 강남의 고급 아파트 넓고 하얀 욕실 거울 앞에 서 있었다. 값비싼 세럼을 바르며 자신의 매끈한 피부와 날렵한 턱선에 만족스러운 미소를 짓던 그는 갑자기 극심한 두통과 함께 눈앞이 흐려지는 것을 느꼈다.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이 기괴하게 일그러지는 듯했다. 뭐야, 이거? 그는 최근 과도한 업무와 스트레스 때문이라고 생각하며 대수롭지 않게 넘기려 했다. 하지만 불길한 예감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다. 다음 날 아침, 익숙하지 않은 천장의 무늬가 흐릿하게 보였다. 지독한 숙취 같은 두통에 강하나는 미간을 찌푸리며 눈을 떴다. 하지만 눈앞에 펼쳐진 풍경은 그녀의 좁고 어두운 자취방이 아니었다. 넓고 고급스러운 침대, 창밖으로 보이는 탁 트인 한강의 풍경. 그리고 거울 속에 비친 낯선 남자. 하얗고 매끈한 피부, 날렵한 턱선, 그리고 어젯밤 자신에게 모욕을 퍼부었던 바로 그 남자, 최시우의 얼굴이었다. 말도 안 돼. 하나의 비명은 카랑카랑한 남자의 목소리로 터져나왔다. 그녀는 자신의 손을 내려다보았다. 길고 하얀 손가락, 잘 관리된 손톱, 모든 것이 낯설었다. 한편 최시우는 싸구려 매트리스 위에서 눈을 떴다. 코를 찌르는 퀴퀴한 냄새와 좁아터진 방, 창밖으로는 옆 건물의 벽만이 보였다. 거울을 찾아 두리번거리던 그의 눈에 들어온 것은 벽에 걸린 작은 손거울, 그리고 그 안에 비친 자신이 그토록 경멸했던 검은 피부와 곱슬머리의 여자 강하나의 얼굴이었다. 으악! 이게 무슨... 시후의 절규는 가늘고 높은 여자의 목소리로 방안을 울렸다. 그는 자신의 뺨을 꼬집어 보았지만 꿈이 아니었다. 믿을 수 없는 현실이었다. 혼란과 공포, 두 사람은 각자 상대방의 몸으로 깨어난 것이다. 최시후, 아니 이제는 강하나의 외모를 한 그는 자신의 손과 팔을 내려다보며 경악을 금치 못했다. 어둡고 거친 피부, 짧고 뭉툭한 손톱. 그가 그토록 혐오했던 모든 것이 자신의 것이 되어 있었다. 그는 미친 듯이 방안을 뒤지며 원래대로 돌아갈 방법을 찾으려 했지만 보이는 것은 낡은 가구와 몇 권의 책, 그리고 벽에 붙은 우울한 그림들 뿐이었다. 배고픔에 냉장고를 열었지만 유통기한 지난 우유와 말라 비틀어진 야채 조각이 전부였다. 젠장, 이런 쓰레기 같은 곳에서 어떻게 산단 말이야. 분노와 절망감에 그는 바닥에 주저앉아 머리를 감싸 쥐었다. 평생 느껴보지 못한 무력감이었다. 어쩔 수 없이 하나의 옷을 꿰어입고 밖으로 나섰다. 어제 자신이 그토록 경멸했던 후줄근한 후드티와 청바지 차림이었다. 엘리베이터도 없는 낡은 다세대 주택의 계단을 내려오면서 그는 문득 자신이 얼마나 다른 세상에 살고 있었는지 깨달았다. 버스 정류장으로 향하는 내내 사람들의 노골적인 시선이 그를 따라붙었다. 어떤 아이는 손가락질하며 엄마에게 무어라 속삭였고 어떤 노인은 혀를 차며 그를 비껴갔다. 버스에 올라타자 빈자리가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그의 옆에 앉으려 하지 않았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감히 나를 무시해. 내가 누군 줄 알고. 하지만 목구멍까지 차오른 고함은 가녀린 여자의 한숨으로 터져나올 뿐이었다. 그의 발걸음은 무거웠고 세상의 모든 소리가 그를 향한 비난처럼 들렸다. 오후의 햇살 카페. 시우는 차마 그곳에 갈 엄두가 나지 않았지만 당장 돈이 없었다. 결국 무거운 발걸음을 옮겨 카페 문을 열었다. 동료 아르바이트생은 그를 보고 놀란 듯 잠시 말을 잃더니 이내 걱정스러운 얼굴로 다가왔다. 하나씨, 괜찮아요? 어제 많이 힘들어 보였는데 안색이 더 안 좋아졌네. 시후는 어색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손님들은 여전히 그를 이상한 눈초리로 쳐다봤고 어떤 손님은 대놓고 저 알바생 오늘따라 더 뚱해 보이네. 말도 제대로 못하고 라며 수군거렸다. 시우는 난생 처음 느껴보는 수치심과 분노에 입술을 깨물었다. 과거 자신이 하나에게 했던 행동들이 부메랑이 되어 정확히 자신에게 돌아오고 있었다. 커피를 만드는 법도 포스기를 다루는 법도 몰라 허둥대는 그를 보며 카페 매니저는 한숨을 내쉬었다. 하나씨, 오늘 왜 이렇게 실수가 잦아? 정신 안 차릴 거야? 매니저의 질책은 평소라면 가볍게 무시했겠지만 지금은 비수처럼 가슴에 꽂혔다. 밤늦게 하나의 자취방으로 돌아온 시후는 구석에 놓인 스케치북을 발견했다. 그 안에는 온통 인물들의 얼굴이 그려져 있었다. 대부분 무표정하거나 슬픈 얼굴들, 그리고 그 중에서도 유독 날카롭고 경멸적인 표정으로 그려진 자신의 얼굴이 여러 장 있었다. 그림 옆에는 작은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다.
왜 나는 늘 숨어야 할까? 왜 나는 늘 미안해야 할까? 내 잘못이 아닌데도. 시우는 자신도 모르게 그림에서 눈을 떼지 못했다. 가슴 한구석이 싸하게 아려왔다. 그는 스케치북을 넘기다 하나의 가족 사진을 발견했다. 환하게 웃고 있는 한국인 아버지와 아름다운 흑인 어머니, 그리고 그 사이에서 어색하게 웃고 있는 어린 하나. 사진 속 하나의 눈빛은 지금보다 훨씬 맑아 보였다. 무엇이 저 아이를 이렇게 만들었을까? 시우는 처음으로 타인의 삶에 대해 깊이 생각하게 되었다. 한편 최시우의 몸으로 깨어난 강하나는 거대한 혼란 속에서도 낯선 자유를 만끽하고 있었다. 넓고 쾌적한 아파트, 마음대로 쓸 수 있는 돈, 그리고 무엇보다도 사람들의 친절한 시선. 그녀가 무슨 말을 하든 사람들은 귀 기울여 주었고 그녀의 의견을 존중했다. 식당에 가도 백화점에 가도 직원들은 과할 정도로 친절했다. 그녀가 평생 받아보지 못했던 당연한 존중이었다. 그녀는 시우의 옷장에서 가장 편안해 보이는 티셔츠와 청바지를 골라 입었다. 명품 수트는 그녀에게 너무나 어색하고 불편했다. 하지만 그 자유는 곧 불편함으로 바뀌기 시작했다. 최시우의 옷장에는 온통 값비싼 명품들 뿐이었고 그의 냉장고에는 유기농 식품과 고급 와인이 가득했지만 하나는 그 모든 것이 자신과는 어울리지 않는다고 느꼈다. 최시우의 회사에 출근했을 때 동료들은 평소와 다른 그의 모습, 하나의 영혼이 깃든에 의아해하면서도 깍듯하게 대했다. 하지만 그들의 대화 속에서 하나는 최시우가 얼마나 이기적이고 오만한 사람이었는지, 경쟁자를 짓밟고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해왔는지 알게 되었다. 특히 시우가 자신의 성과를 위해 부당하게 해고했던 계약직 직원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는 깊은 죄책감을 느꼈다. 그 계약직 직원은 어린아이 둘을 키우는 싱글맘이었다. 하나는 시우의 책상 위에 놓인 가족 사진을 보았다. 시우는 그의 부모님과 함께 근사한 레스토랑에서 활짝 웃고 있었다. 그 웃음이 어딘지 모르게 공허해 보였다. 하나는 최시우의 책상 서랍에서 그의 어린 시절 사진과 낡은 일기장을 발견했다. 사진 속 어린 시우는 지금과는 달리 해맑게 웃고 있었다. 하지만 일기장에는 엄격한 아버지에 대한 두려움, 끊임없는 경쟁에 대한 압박감, 그리고 아무도 자신을 진정으로 이해해주지 않는다는 외로움이 빼곡히 적혀 있었다. 1등이 아니면 안 된다. 최고가 되어야 한다. 아버지는 늘 그렇게 말씀하셨다. 하지만 나는 그냥 나로 살고 싶다. 어린 시후의 글씨는 불안하게 떨리고 있었다. 하나는 자신도 모르게 시후의 아픔에 공감하고 있는 스스로를 발견했다. 그 역시 자신만의 방식으로 상처받고 힘들어했던 존재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의 오만함과 냉정함은 어쩌면 그의 상처를 가리기 위한 방어기제였을지도 모른다. 두 사람은 각자의 방식으로 원래의 몸으로 돌아갈 방법을 찾기 시작했다. 하나는 최시우의 컴퓨터로 몸이 바뀌는 현상, 영혼 교체 등을 검색했고 시우는 하나의 방에서 시간의 거울 가게의 명함을 발견했다. 명함 뒷면에는 모든 것은 제자리로 돌아가려는 힘을 가지고 있다는 알 수 없는 문구가 적혀 있었다. 하지만 가게는 이미 사라지고 없었다. 절망감이 두 사람을 덮쳤다. 그러던 중 시우는 하나의 스케치북 마지막 장에서 이상한 그림을 발견했다. 그것은 시간의 거울 가게의 내부 풍경이었는데 거울 옆에 작은 글씨로 보름달이 뜨는 밤, 서로의 가장 깊은 상처를 마주할 때 시간은 다시 흐르리라 라고 적혀 있었다. 보름달. 다음 보름달은 바로 일주일 후였다. 시우는 달력을 확인했다. 정확히 7일 뒤였다. 그는 희망과 동시에 두려움을 느꼈다. 자신의 가장 깊은 상처를 마주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 하나 역시 시후의 일기장에서 비슷한 단서를 찾았다. 어린 시절 시후가 꾼 기묘한 꿈 이야기였는데 꿈속에서 한 노인이 나타나 가장 아픈 기억을 나누면 잃어버린 너를 되찾을 것이다 라고 말했다는 내용이었다. 그녀는 시후의 일기장 마지막 페이지에서 최근 날짜로 적힌 짧은 메모를 발견했다. 그 거울, 다시 가봐야겠다. 뭔가 잘못됐어. 시후 역시 그 거울 가게를 다시 찾으려 했던 것이다. 일주일 동안 두 사람은 서로의 삶을 살아가며 많은 것을 경험하고 느꼈다. 하나의 몸을 한 시후는 처음으로 소외감과 무력감을 경험하며 타인의 고통에 눈뜨기 시작했다. 그는 하나의 스케치북에 담긴 그림들을 보며 그녀의 내면 세계를 조금씩 이해하게 되었다.
특히 뉴올리언스를 그린 다채로운 색감의 그림들 앞에서 그는 한참 동안 발걸음을 떼지 못했다. 그녀의 꿈과 희망이 그 그림들 속에 녹아있는 듯했다. 그는 조심스럽게 연필을 들어 비어있는 페이지에 어설프지만 진심을 담아 작은 꽃 한 송이를 그렸다. 미안함과 존경의 의미를 담아서. 최시후의 몸을 한 하나는 특권층의 삶 이면에 숨겨진 공허함과 경쟁의 압박감을 보았다. 그녀는 시후의 돈으로 그가 부당하게 해고했던 계약직 직원에게 익명으로 생활비를 보내주기도 하고, 회사에서는 그의 권위를 이용해 불합리한 관행에 대해 조심스럽게 문제를 제기하기도 했다. 물론 처음에는 어색하고 두려웠지만 그녀 안에 무언가가 용기를 내라고 속삭이는 듯했다. 그녀는 시후의 책상에 놓인 클래식 음악 CD들을 발견하고 그가 의외로 섬세한 감성을 가지고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일주일 후 보름달이 휘영청 밝은 밤, 두 사람은 약속이나 한 듯 처음 그 거울을 보았던 골목길 어귀에서 마주쳤다. 하나의 모습을 한 시후, 시후의 모습을 한 하나. 서로의 모습을 한 서로를 바라보는 눈빛에는 수많은 감정이 교차했다. 어색한 침묵이 흘렀다. 주변은 이상하리만치 고요했고 오직 달빛만이 그들을 비추고 있었다. 먼저 입을 연 것은 하나의 모습을 한 시후였다. 이런 꼴로 너를 다시 보게 될 줄은 몰랐다.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하나의 것이었지만 어딘지 모르게 힘이 실려 있었다. 내 덕분에 정말 많은 것을 깨달았어. 내가 얼마나 쓰레기 같은 인간이었는지. 그의 말투는 이전의 오만함 대신 진솔함이 묻어났다. 시후의 모습을 한 하나가 조용히 대답했다. 나도 당신 덕분에 몰랐던 세상을 봤어요. 그리고 당신도 많이 아팠다는 걸 알게 됐고요. 그녀의 목소리는 시후의 것이었지만 따뜻한 온기가 느껴졌다. 그때 마치 처음처럼 골목길 끝에서 희미한 불빛과 함께 시간의 거울 가게가 다시 나타났다. 가게는 이전보다 더 오래되고 신비로운 분위기를 풍기고 있었다. 두 사람은 서로를 한번 쳐다본 후 조심스럽게 가게 안으로 들어섰다. 그 거울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고 백발의 노인이 미소를 지으며 그들을 맞이했다. 이제야 서로를 제대로 마주할 준비가 된 게로군. 노인이 말했다. 거울은 모든 것을 비추지. 너희의 겉모습뿐만 아니라 감춰진 속마음까지도. 이제 서로에게 가장 깊은 상처를 보여줄 시간이다. 진심으로. 노인은 두 사람에게 차를 한 잔씩 건넸다. 따뜻한 차 향기가 가게 안에 은은하게 퍼졌다. 하나의 모습을 한 시후가 먼저 입을 열었다. 그는 자신이 하나에게 저질렀던 모든 모욕적인 언행과 차별적인 행동들을 하나하나 고백했다. 카페에서 카드를 던졌던 일, 인종차별적인 발언을 했던 일, 그녀의 존재 자체를 무시했던 순간들. 그리고 그것이 단순한 장난이나 실수가 아니라 자신의 뒤틀린 우월감과 비겁함에서 비롯된 것이었음을 인정했다. 그의 눈에는 뜨거운 눈물이 흘렀다.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강하나. 내가 너에게 준 상처를 이제야 알겠다. 너의 몸으로 살면서 매 순간이 가시밭길 같았어. 그동안 네가 얼마나 힘들었을지 감히 상상도 못하겠다. 그의 목소리는 진심으로 떨리고 있었다. 다음은 시후의 모습을 한 하나의 차례였다. 그녀는 어린 시절부터 겪었던 차별과 그로 인해 생긴 마음의 벽, 사람들을 믿지 못하고 늘 혼자였던 외로움에 대해 이야기했다. 친구들에게 따돌림 당했던 기억, 아무리 노력해도 인정받지 못했던 좌절감, 그리고 자신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고 싶었던 순간들. 그리고 최시후의 몸으로 살면서 느꼈던 혼란과 죄책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가진 특권이 부러웠던 순간들에 대해서도 솔직하게 털어놓았다. 당신을 미워했지만 어쩌면 조금은 이해하게 된 것 같아요. 당신도 당신만의 지옥 속에서 살고 있었겠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다른 사람에게 상처 줄 권리는 없어요. 당신의 아픔이 다른 사람의 아픔을 정당화할 수는 없으니까. 그녀의 말은 단호했지만 그 속에는 깊은 슬픔이 담겨 있었다. 두 사람의 진솔한 고백이 끝나자 거울에서 눈부신 빛이 뿜어져 나왔다. 빛은 점점 강렬해지며 온 세상을 하얗게 물들이는 듯했다. 마치 시간이 멈춘 듯 모든 것이 고요해졌고 다음 순간 두 사람은 각자의 원래 몸으로 돌아와 있었다. 어색한 침묵. 하지만 이전과는 다른 공기가 두 사람 사이를 감쌌다. 두 사람은 한동안 아무 말 없이 서로를 바라보았다. 자신의 몸으로 돌아왔다는 안도감과 함께 지난 일주일 동안 겪었던 강렬한 경험들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다. 최시우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자신의 손을 내려다보고 하나의 얼굴을 물끄러미 쳐다보았다. 그의 눈에는 더 이상 오만함이나 경멸 대신 복잡하고 깊은 감정이 어려 있었다. 그는 천천히 하나에게 다가가 고개를 숙였다. 강하나 씨, 다시 한번 진심으로 사과합니다. 그리고 고맙습니다. 나에게 진짜 세상을 보여줘서. 그의 목소리는 낮고 진중했다. 예전에 그에게서는 찾아볼 수 없는 모습이었다. 하나 역시 시후를 바라보았다. 증오와 분노는 어느새 희미해져 있었다. 그 자리에는 연민과 이해 그리고 알 수 없는 동질감이 자리 잡고 있었다. 그녀는 작게 고개를 끄덕였다. 나도 고마워요. 당신 덕분에 나 자신을 더 사랑하게 됐으니까. 그날 이후 최시우는 변했다. 그는 더 이상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거나 함부로 대하지 않았다. 회사에서는 부당한 일에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고 동료들은 그의 변화에 놀라면서도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주말에는 다문화 가정 지원센터에서 봉사활동을 시작했다. 그곳에서 그는 자신과 다른 배경을 가진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들의 어려움에 공감하며 진심으로 도움을 주려 노력했다. 물론 하루아침에 성자가 된 것은 아니었다. 때로는 예전의 습관이 불쑥 튀어나오기도 했지만 그는 그때마다 하나의 얼굴을 떠올리며 스스로를 다잡았다. 그는 자신이 얼마나 편협한 세상에 갇혀 살았었는지 그리고 그 세상 밖에는 얼마나 다양한 산과 가치가 존재하는지를 깨달았다. 강하나는 여전히 오후의 햇살에서 아르바이트를 했다. 하지만 더 이상 위축되거나 숨지 않았다. 누군가 그녀에게 무례한 시선을 보내면 당당하게 맞서 물었다. 제가 뭘 잘못했나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이전에는 없던 단단함이 실려 있었다. 그녀의 스케치북에는 더 이상 어둡고 슬픈 얼굴들 대신 다양한 사람들의 희망찬 표정들이 채워지기 시작했다. 그녀는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웹툰을 그리기 시작했고 그녀의 이야기는 회색 도시의 무지개라는 제목으로 작은 플랫폼에 연재되기 시작했다. 그녀의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작은 위로와 용기를 주었고 소리 없는 공감대를 형성해 나갔다. 그녀의 그림은 더 이상 흑백이 아니었다. 다채로운 색깔들이 그녀의 그림 속에서 살아 숨쉬고 있었다. 두 사람은 그 후로 우연히 길에서 한두 번 마주친 적이 있었지만 서로 아는 척하지는 않았다. 하지만 그들은 알고 있었다. 그 기묘하고 강렬했던 경험이 각자의 삶을 송두리째 바꾸어 놓았다는 것을. 그리고 그 변화는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이라는 것을. 한 번은 시후가 하나가 연재하는 웹툰 플랫폼에 익명으로 후원금을 보낸 적도 있었고 하나는 시우가 봉사하는 다문화 센터에 자신의 그림을 기증하기도 했다. 말없는 격려와 지지였다. 서울의 하늘은 여전히 뿌옇대가 많았지만 하나는 이제 그 너머의 푸른빛을 볼 수 있었다. 그녀는 더 이상 회색 도시의 외로운 이방인이 아니었다. 그녀는 그녀 자신이었다. 그녀의 발걸음은 가벼웠고 그녀의 눈빛은 세상을 향해 반짝이고 있었다. 어쩌면 세상은 여전히 그녀에게 많은 숙제를 던져줄지 모른다. 하지만 이제 그녀는 혼자가 아니었다. 그녀 안에는 수많은 색깔의 용기가 피어나고 있었으니까. 그리고 언젠가 그녀가 꿈꾸던 뉴올리언스의 재즈 선율처럼 자유롭고 다채로운 삶이 서울에서도 펼쳐질 수 있으리라는 희미하지만 강한 믿음을 품게 되었다.